제목은 난세에서 모은 국가를 이렇게 제목. 뭐 다들 느끼고 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지금은 난세입니다. 다들 난세라고 하죠. 이러한 불의와 부정, 탄식은 사회에 대한 분노, 저항 이런 것을 가득하고 이것 때문에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 다 느끼는 것처럼 이게 나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이게 나라냐 이런 이야기는 절망도 되지만은 국민들이 보다 좋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긴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늘 난세 때, 늘 이상사회, 바람직한 사람들은 꿈꾸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이런 난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상사회, 보험가로 가는 그런 갈망을 담았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런 세상이니까 더욱더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전 세계가 꿈꾸는,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잘 안 들려요. 예, 안 들립니까? 예. 어떻게 하면은 그런 모범진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로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가 무엇을 화두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꼭지는 꿈꾸는 나라에 대한 생각을 지도자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꿈꾸는 나라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민들 간에 상당한 세상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갭이 많고 격차가 큽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바람직한 나라에 대한 비전, 꿈을 설계를 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끊임없이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고대로부터 쭉 추론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놀랍게도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 이상국가라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평성대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태평성대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와 국가 간에는 평화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 간에는 약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아끼고 다른 사람을 똑같이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행복해하는 나라, 이 세 가지가 꿈꾸는 나라이고 역사에서 이상국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의 첫 번째는 이러한 이상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그것을 위해서는 국가의 관료기구가 저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권이 빨리빨리 바뀌고 있고 정권 한 2년 지나서 준비하는 동안 다시 또 후반되면 다시 또 이제 식물정부가 돼가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 더 긴 미래에서 100년, 200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려면은 국가기구에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아마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옛날 기획예산처 경제개혁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는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기능을 구입해놓고 있습니다만 재정정책, 경제정책이 밀려서 이것이 후순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전담하는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겠습니다. 자원 배분과 관련된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400조를 넘게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도 해결이 되지는 않고요. 우리 지금 현재 AI도 우리 1900만 마리를 지금 살해야 되는데 일본 70만 마리. 뭔가 국가가 지금 제대로 잘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원 배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광복 70주년 이 마당에 그동안 거대한 변화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장과 시민, 공동체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어울리는 국가 기능의 재조정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 정부 예산을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하는 기능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자면 경제 산업이 우리가 그동안의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는데 정부 기능이 있지만은 지금 이미 경제가 많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런 기능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그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점검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과 같이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작성이 지금 처음에 설계했던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예산의 편성, 상임위, 심의 과정, 예결위 이런 단계별로 이 예산이 어떻게 논의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게 중간에 이런 쪽지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이미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만 참여 예산 제도와 같은 이러한 제도가 좀 작동이 되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스스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배분된 자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만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부처와 부처 조직 간의 관계입니다. 이 부처와 부처 조직 간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처와 부처 간이 수평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은 굉장히 권한이 강하고 어떤 조직은 약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하다시피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검찰과 경찰 또는 국정 이런 것들 간의 권력이 견제와 균형, 수평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많은 부처의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 지배적 이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직적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나 최순실 이런 거 보면은 위에서 내린 지시가 밑에서 놓으라고 말해지질 않고 그대로 위만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 100만 명이지만은 이런 해결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구조이고 부처들은 자기 부처 이익만 아니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식의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관과 기관, 계층 간의 권한을 명백히 규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사안은 또 위에 말씀드렸던 검찰이나 국세청 이와 같은 우리나라 각각에 있는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이러한 조직들이 나름대로 독립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한 지시는 받아서 수행해야 되지만 부당한 대로 할 수 있는 건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작동이 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독립성에 관한 것이 보장이 되는 제도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공공기관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금은 대통령 쪽에서 다 지금 관할을 하고 심지어 사회에서까지도 청와대에서 관할하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서
부처 장관 책임제도 지금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과 장관 또는 기관장 이 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인사의 것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 핵심 기관장은 핵심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데 위탁 집행인 기관장은 뭐 장관이 한다든지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한다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안은 지금 현재로 이 국권한 대행 체제에서 지금 관료들이 공공기관 가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료가 공공기관에 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개별 공공기관, 개별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이미 역사가 있었어서 그래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기관에 의해서 출신들이 장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포스코라든지 대우조선대왕이라든지 정말 좋은 훌륭한 기업도 정치에서 인사가 개입돼서 기업이 이제 망가뜨려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을 하는데 인간 경력이 이제 공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꼴이 다 필요하기도 하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예출도 같은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장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일 때 내건 공약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본인이 진단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재청금의 장관 인사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했는데 부처 과장까지도 인사를 했고요. 기획행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직위원 기획행정을 공평한 대우를 촉진하겠다 안 했고요. 등반공 능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 발표한 대탕평 인사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낙하산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비선과 상임반 인사를 했고요. 인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했지만 대상이 된 경우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미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만 해주더라도 상당히 많은 개선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안은 우리는 보통 정권이 바뀌면 바뀐 정권에서 그 정권의 이념과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국가를 끌고 가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초기에는 고위공직자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초기에는 공직자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긴 하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대로 가게 되면은 후반부에는 아무도 그 임명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다음 정권의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2년간은 제왕적 대통령이고 나중에 2년간은 식물 대통령이 되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것은 이미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미국 의회에서도 선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도를 아무리 바꾸어도 지금같이 노를 지금 못하고 있는 부당한 짓 노라고 하지 못하는 이런 식의 문제가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는 이제 자기 책임과 중립성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익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익의 강조가 사실은 공익이라고 하기보다는 책임이라 이런 것보다는 애국심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마도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 부활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성과 및 평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꾸면 실제로 너무 많아서 가히 평가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평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재점검을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감사는 조금 전에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을 한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평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평가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통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점검이 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렇게 될 경우에도 뭐 설정하고 자원 배분하고 조정하고 뭐 이런 자원 집행하는 경우 굉장히 다부처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조정을 위해서는 혹자는 대통령은 외교 통일, 총리는 예치 이렇게 합니다만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제가 보기로는 그건 불가능한 문제고 역시 대통령이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아마도 어쩌면 기획재정부는 경제, 나머지는 총리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사전사화하거나 이렇게 갈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아마 괜찮습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대체로 행정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부를 말씀드렸는데 행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도 보이고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또 다 모두 공감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민주주의와 같은 것이고 제가 시민의회라고 써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시민의회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시민이라기보다는 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과 같은 경우에도 발의가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할 수도 있고 또 헌법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국민이 이제 개입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될 텐데 당연히 선거구도 변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례대표의 선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는 정당별 비례대표를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투표를 하게 되면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투표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몇 명까지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식의 과정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주장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정당별 투표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서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정하는 그런 식의 투표로 가게 되면 훨씬 더 국민들이 관심이나 선택권이 넓어지고 그 다음 비례대표를 하는데 정당의 당직자나 누군가가 자기 의도에 의해서 국가를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부와 국가에 관한 관계인데 저희는 보통 정권을 잡는 사람들은 늘 5년 단임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의 정권을 잡을 것 같이 생각한다만 사실은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세상에 끊임없이 변화에 부응해야 되지만 국정은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에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폐기 처분하는 이런 식의 일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국민 행복을 내걸었는데 정말 이 좋은 이 화두를 흐리면 안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진정한 행복국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셨고요. 이와 같이 조금 더 긴 시간에 걸쳐서 조금 더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한 그런 나라로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헌법에 잘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헌법을 바꿔야 될 것이고 그 바꾼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공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헌법 개정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